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국회 윤리투기자문위가 상임위 중에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중징계 권고가 내려진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포구 속 골프를 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요. 늑장 대응 논란의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직자의 말과 행동의 엄중함을 생각해보게 하는 뉴스들 오늘 많습니다.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목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20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해병대는 유가족에 사과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현장 판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코인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수위 징계, 제명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구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복지시설에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 등에 대한 삼국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마 전선이 주말에 올라오면서 전국에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에 대한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구명조끼를 비롯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없이 무모한 수색 작전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병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는 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린 고 최수근 상병. 14시간의 수색 끝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상병은 구명조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27년 차 베테랑 소방관인 최 상병의 아버지는 기본조차 지키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기본적이라도 안 지키냐고. 인근 주민들도 사고 장소가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안전장비 없이 장병들을 투입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막 뒷구멍으로 파이고 또 올라오고 이렇게 구명조끼 입어도 위험할 터인데 안 입으면 그건 말할 것 없이 위험하죠. 해병대는 결국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규정과 지침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상병의 분향소는 경북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됐습니다. 장례는 해병대장으로 치러지고 유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조문도 허용됩니다. 유해는 22일 오전 연결식을 치른 뒤 전북 임실호국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배수 펌프 등 각종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지하차도와 제방이 설계도대로 정확히 시공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물은 다 빠졌지만 죽은 물고기와 배수구에 쌓인 흙 등 여전히 사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물이 빠진 지하차도 내부입니다. 바닥에는 아직 진흙들이 남아있고 천장에는 풀과 나뭇가지들이 걸려있어 당시 이곳 전체가 물에 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하차도에 대한 첫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물과 진흙 때문에 안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배수 펌프 실문은 닷새 만에 열렸습니다. 경찰은 배수 펌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평상시 작동 상황과 이번 침수 당시 작동이 멈춘 시점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수 펌프실을 개방해서 그 안에 펌프 등 시설물들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하고 정상 작동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지하차도와 무너진 제방의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3차원 스캐너 6대도 투입됐습니다. 3차원 스캐너가 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물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뒤 설계도와 비교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인력을 추가 투입해 138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단체들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관 간 소통 문제는 없었는지, 책임자들이 규정대로 재해 대비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직전 들어온 112 신고를 경찰이 모두 비긴급 신고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신고 기록을 보면 아침 7시 4분 미호천교가 넘치려고 한다. 주민들이 대피해야 한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됐지만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가 잠긴 아침 8시 37분까지 신고 여러 건을 모두 비긴급 신고로 판단했고 2분 뒤에 긴급 신고인 코드 1으로 격상했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뒤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처음 도착한 것과 관련해서는 쌍청리 범람 등 다른 위급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충북도청에 차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신관 1층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 14명의 위패가 놓여 있습니다. 재난관리 총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전 일찍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찾아와 조문했지만 사고 책임 등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주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슬픔과 애도의 마음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수장들도 분향소를 찾아왔는데 유족들은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사고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없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저희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슬픔을 정말 애도하시고 정말 그거를 깊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원인 규명 확실히 해주시고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747번 버스의 정류장인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에도 시민 추모 게시판이 마련됐습니다. 게시판에 붙어있는 메모지에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747번 버스를 이용한다는 시민은 희생자들에게 닥친 사고가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슬퍼했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항상 747을 타고 다녀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날 청주 갔으면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많이 안타깝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합동 분향소에서 자신이 사고 현장에 일찍 갔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자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국회 윤리특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혜중 골프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26일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권고,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현재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문위가 7번째 회의 끝에 윤리특위에 권고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 건데요. 국회의원 징계 수위로는 가장 높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장시간 토론과 자료 조사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언급을 자제했지만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 내역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임위 회의 도중에만 200차례 이상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김 의원이 처음 소명할 때는 상임위 도중 거래가 2~3차례에 불과했다고 했지만 실제는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유재풍 위원장은 김 의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만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권고한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최종 표결로 확정됩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은 특히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오늘 자문위는 관련법 개정으로 현역 의원 299명 전원이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11명이 코인을 갖고 있었다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당사 회의를 거쳐 지난 15일 수혜중에 골프를 친 홍준표 시장의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홍 시장이 어제 공식 사과를 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해당 행위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혜중 골프를 친 사실이 당 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논란 초기에 홍 시장이 언론 인터뷰와 SNS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의 보를 해체하는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4대강 반대 단체가 대거 들어갔고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면서 환경부에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한 보 5개 가운데 3곳의 해체 결정이 났습니다.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영산강의 죽산보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였습니다. 감사원은 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담당 팀장은 160여 명 전문가 명단을 시민단체에 넘겨줬고 해당 단체는 4대강 사업에 찬성 방조한 인사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엑셀 파일에 있는 이름 옆에
노라는 뜻의 영문 N을 적어 대상자를 표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 4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명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반대했던 41명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8명 전원도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위원회 출범 석 달 만에 금강과 영산강 보호 3개 해체와 2개 상시 개방이 결정됐고 이후 2021년 1월 이 안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반대 시민단체가 조사위원회에 많이 포함된 건 맞지만 이로 인해 보호 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보호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됐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정과제 기한에 얽매여 2달 안에 결론을 내려고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다시 자체 경제성 분석을 했더니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 경제성이 없다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환경부 직원 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환경부에는 기존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농단이라며 잘못된 정책에 개입한 이들 모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애당초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혜택이나 편익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이념에 파묻혀 4대강 보호 해체라는 답정너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당장 이번 수에도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리와 지천으로 집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잠깐의 수해 책임 모면을 위한 정치적 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다 못해 10년 전 일까지 재소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여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을 예고했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보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면서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이 보낸 겁니다. A 교사는 수업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아 동료 교사가 찾아 나섰다가 교내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등으로 미뤄 A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그런데 사망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시달려왔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치인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교 교장이 입장문을 내고 A 교사는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해당 학급에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3월부터 특정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굉장히 아이를 어디 앉혀달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요구했다는 그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을 접하였고요. 앞서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정서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2,000건 이상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시 교육청은 유족과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며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에 시달렸다거나 맡은 업무를 힘들어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하고 유족과 지인,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숨진 교사의 최근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초등학교를 방문해 교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오후 추모 공간을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하고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인권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위축되고 아동학대 신고로도 많은 민원을 제기받는다며 정당한 교육 활동은 확실히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국제 우편물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송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 3명이 호흡곤란과 마비 증상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도 큰 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이 뜯겨있는 노란색 우편물을 살펴봅니다. 별다른 내용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울산 동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 우편물을 열어본 직원들이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을 느낀 건 낮 12시 반쯤. 50대 A씨 등 직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그리고 손의 마비 증상을 느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치물을 접한 3명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조치를 한 상황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이 완화돼 현재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독극물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대를 봉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발송지가 대만 주소로 적힌 우편물에는 비닐로 된 지퍼백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이검사에서는 방사능이나 생물학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밀 검사를 위해 해당 우편물을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기체라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거기 정밀 검사를 했을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그 세 분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시설에 있던 원생과 직원 등 70명은 세계동이 분리 조치됐습니다. 사건 사흘 전에도 이 시설에는 같은 봉투에 담긴 화장품이 배송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배송 과정 등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달 전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무대 위 3분 인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 방문으로 일정이 확 짧아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고 깜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물밑 협상 끝에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미일은 자주 만났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뭉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자체가 메시지고 특히 산속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된 건 의미가 크다는 게 용산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는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하고 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가운데 일본과 공조 방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연대 방안도 빠뜨릴 수 없는 화두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골프카트를 운전한 장면으로 국내에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로써 넉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앞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이딴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3국 협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북한과 마주 앉아 차이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며 대화 의지도 강조했는데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서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기지 환경 평가와 관련해서 지난 정부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서들이 공개됐습니다. 문서에는 환경 평가 진행에 앞서서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듯한 문구와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정부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에 필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년 만에 발표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지난 정부에서 사드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한 것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관으로 열린 회의 결과를 국방부가 작성한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2019년 12월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를 살펴보니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시 중국 측이 한중 간의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약속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한미일 군사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3불 합의라고 표기됐습니다. 정부는 3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당시 내부적으론 중국을 의식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또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VIP, 즉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작성된 또 다른 문서인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에는 2017년 5월부터 4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03%로 전자파 영향은 없다는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방부는 이 같은 문서가 기록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서에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17년 5월 달에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체계의 전개에 관련해서 필요한 현황들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보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전 정부에서 환경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지만 일련의 추진 과정은 있었다고 밝혀왔는데 환경평가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연체율 상승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해 햇살론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수수료를 챙기는가 하면 사기라고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어쨌든 간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사기라고는 인식을 못했죠.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소액 대출 광고를 올려 연 5,000% 넘는 이자를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인실은 110만 원이라고요? 네. 안 돼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또. 이거 내 거 아니야. 네가 쳐 늦은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모두 불법 대부업체에 당한 사례로 이런 피해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채권 추심 관련 피해 상담 신고 건수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불법 사금융업체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이용 때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우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관련 센터에 직접 확인합니다. 이런 상품을 안내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면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 등록 대부업체만 이용하고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겨서도 안 됩니다. 대출 과정에서 신체 사진, 지인 연락처, 휴대폰 앱 설치를 요구하는 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업체이므로 전화를 바로 끊으시고 경찰 또는 금감원 1332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 20% 넘는 이자는 불법인 만큼 초과분을 요구하는 업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해 주택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구당 순자산은 5억 2천여만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4.1%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시가총액은 6,20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42조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연일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폭염경보가,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날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순서로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특히 주말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서의 극우 성향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는 미국 정부가 이 선거 결과를 미리 알고 있고 또 미국 대사 사임설을 통해 우리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김 후보자는 뒤늦게 이러한 발언들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0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유튜브 방송. 닷새 남은 21대 총선 결과를 미국 정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국은 4.15 총선 결과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거기에 들을 수 있는 답은 미국은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한 해 전인 2019년 7월 10일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INR의 엘렌 메카시 국장이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각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사회자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묻자 INR의 정보 역량을 과시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선거를 거기 보는 것처럼 미리가 아니고 훨씬 더 일찍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4, 5일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4.15 총선의 결과도 미국이 충분히 알고 있다. 미 정보기관이 독자적으로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이 됐든 미국의 정보기관이 됐든 우리가 모르게 여기에서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이다. 김영호 후보자는 그러면서 당시 보도된 미국 대사의 연말 사임설을 우리 총선 상황과 연결지었습니다. 결과를 예측한 미 국무부가 선거 전에 우리 유권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해설합니다. 투표장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에게 한미 동맹의 미래에 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주장의 근거를 묻는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위원 질의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정황에 근거해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후보자에게 3억 7천만 원의 수입을 안겨준 구독자 24만 명 규모의 유튜브 계정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 전부 폐쇄됐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YTN은 이번 달 초 현대차, 기아 전기차 4개 차 중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출시 한 달 된 기아 EV9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아 EV9 차량이 국도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속도가 줄더니 도로에 멈춰섭니다.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았는데 기어가 중립 상태로 바뀐 겁니다. 시동이 꺼지지도 다시 걸리지도 않는 상황.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도 차량은 먹통 상태입니다. 신차 인수 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운전자는 만약 고속도로였다면 바로 추돌 사고가 났을 것이라면서 기아 서비스 센터 담당자가 도로에서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사례를 포함해 EV9 주행 중 동력 상실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생한 것과는 다른 유형이라면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주행 중 동력 상실과 관련해 6개 차종 13만 6천 대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당시 EV9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내 판매를 시작한 EV9 한 대 가격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6월에만 1,300여 대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동력이 상실하게 되면 운전자가 당황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거나 어떻게든 운전자가 원하는 어떤 동력을, 출력을 낼 수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사고 등의 위험성이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번 회의 끝에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인 징계 수위인 그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일각에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 징계 수위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중징계로 분리되는 게 이제 세 번째 30일 이내 국회 출석 정지, 네 번째 제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조사 내용이라든지 코인과 관련된 거래가 국회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까지도 있었고 200회가 넘는 걸로 지금 윤리자문위에서 지금 확인이 됐고, 액수도 본래 김남국 의원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정도의 국민적인 어떤 그 불편한 감정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30일 이내 출석 정지랑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제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의 어떤 결정을 했던 경우를 보면 그 강용석 전 의원이 있습니다만 강용석 전 의원도 성희롱 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과 그러면 이게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 이 코인 거래한 것이 가벼울 것인가? 결국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본래 해야 될 역할들을 방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사법적인 어떤 처리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제명이 맞다고 생각했고 제 예상대로 아마 제명이라는 권고 결의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30일 이내 출석 정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의견이신데요.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제명이 좀 유력하게 봤어요. 뭐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강용석 의원, 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명을 당한 사람은 김영삼 총재가 이제 유일한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정치 탄압이었고 유신 시대 이제 정치 탄압이었고,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에가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인데, 이게
강용석 의원도 물론 굉장히 이제 말이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게 두 개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업의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의 품위 유지가 안 된 게 아니라 이 업에 제대로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해 충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고 봤을 때는 이거는 강용석을 어쨌든 윤리위 특위에서 제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김남국도 제명이 나오는 게 맞죠. 이게 통과됐지 안 통과됐지를 봐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좀 유의미한 사례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사례인데 올해 일본에서 3월달에 그 참의원, 그러니까 상원이죠. 상원 의원 한 명이 제명당했어요. 근데 출석 일수가 0일이라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일본 정치가 여자 48당의 가시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선되자마자 해외 체류를 해가지고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거를 이제 제명을 해버렸는데 이견이 없겠네요. 하루도 안 나왔어요. 하루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업의 본질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하게 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그 결과대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나는 매매 횟수가 한 두세 차례 정도고 너무 소액이라서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 자문위가 1차 조사를 해봤더니 앞서 얘기를 잠깐 짚어주셨지만 상임위하고 소위 중에만 200차례 정도 거래를 했고 거래량으로 따지면 99억 원 정도 된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 이게 최종 조사까지 가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사실은 더 늘어나나 안 늘어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없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99억 원이라고 한 것도 이를테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경찰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도박판의 판돈을 얘기를 할 때 전체 쌓인 돈이 아니라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에다 판돈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부풀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99억 원이 실제 얼마나 됐는지 소액으로 계속하면 또 쌓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그러니까 99억 원이든 뭐 20억이든 10억이든 의미가 없는 게 일단 본업에 앞서 말씀하신 본업에 충실하지 않고 심지어는 뭐 쉬는 시간에만 했다라고 하지만은 본회 중에도 하고 지금 대정부 질문 때도 중간중간에 다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면은 뭐 진짜 이해를 하겠는데 뭐 수백 차례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를 그리고 본인도 해명도 사실은 뭐 2,000원어치, 3,000원어치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관계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뭐 질의를 하는 이런 엄중한 날 이런 날도 이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명 조치에 대해서 두 분이 모두 제명을 예상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정성우 의원, 김남국 의원 뭐 멘토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앞서 이제 거래량이 99억 원이다. 이거는 100만 원을 100번 거래하면 이제 1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량 거액으로 움직였다. 이 해석은 좀 경계를 했지만 어쨌든 만약에 제명 권고가 내려지고 제명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자, 김남국 의원 아직 반응은 안 나왔는데요. 이거 수용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명이 의결이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표결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김남국 의원의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자기가 뭐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스스로 사퇴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끝까지 본회의 표결을 지켜보겠죠. 그리고 아마 억울하다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까지도 처음에는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뭐 이러면서 뭐 내부자 정보 거래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뭐 입법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볼 일이다 하더라도 지금 국회 윤리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인 도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았고 해태했다는 것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설사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법 처리가 최종 판결 나기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제 한 8개월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봤을 때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돼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조기에 일찍 사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이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탈당까지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 징계하려는 것을 벗어났고요.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에 민주당에서 징계 조사 절차가 나오니까 바로 탈당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도 부실했고 그다음에 지금 윤리자문위원회도 낸 것도 사실 부실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계속 인터뷰에 나와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을 내린다 해도 김남국 의원이 그걸 스스로 뭐 수용하거나
받아들여서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마 본회의 표결의 결과를 볼 거로 보이는데 관건은 과연 거기서 3분의 2의 제명 동의 찬성이 있을지 저는 이게 이제 최종적인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적 의원의 3분의 그렇습니다. 2가 찬성을 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앞서 얘기를 짚어주셨지만 딱 한 번 제명안이 통과가 됐는데 1979년에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과된 게 유일하고요. 지금 뭐 제명 권고가 내려진 적은 있었는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진 적이 결과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좀 유명무실하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냥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제 석이 아니라 제 적이니까 이번 300명 보통 이제 뭐 거의 다 있다라고 보면은 그 중에 200명의 이제 찬성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해야 되고 강용석 의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198명이 찬성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259명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 111, 반대 134, 기권 6, 무효 8.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찬성과 반대가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뭐 반대가 더 많은 데다가 198까지 가려면은 이게 격차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정치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저는 솔직히 민주당도 못 믿고 국민의힘도 못 믿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김남국 의원하고의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 이게 제명까지 가야 될 사안이냐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뭐 소신도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야, 이거 부결시켜서 민주당 곤혹하게 좀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정치적 분들도 판단도 있었을 그런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뭐 민주당도 못 믿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당리당략이나 뭐 이런 정파 아니면 친소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거를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국회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이거를 온정주의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좀 대승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서 이번 사안을 좀 처리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직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건데 아니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까지 하면 저는 사실 YS 이후로 사실은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끝까지 버티면서 표결에 붙이세요. 결과를 보겠습니다라고 구명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러면 좀 역설적이지만 김남국 의원은 거기서 만약에 3분의 2가 찬성해서 통과가 되면 YS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역사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민적 판단이 끝났고 정치적으로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수행할 만한 사실 동력과 힘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럼 사실은 허수아비 국회의원이에요. 그걸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회 윤리특위라고 이 여야가 다 들어와 있는 윤리특위 아닙니까?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 공고가 나면 저는 그걸 겸허히 받아 사퇴하는 것이 가장 수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사한 애가 우리 당 출신의 그 심학봉 의원이라고 이분이 선거와 관련된 이 사건이 터져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렸습니다만 본회의 표결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그 사법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려고 유무죄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마지막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후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운명의 날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윤리위는 포구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말은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가 됩니다.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과에서 논란 확산은 차단됐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수해 중에 골프를 친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뷰라든가 글을 올린 이 두 가지가 좀 다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뭐 잘못한 게 없다, 내가 기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언론과 여론을 상대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골프를 수해 중에 쳤다가는 행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한 4일 정도의 씨름을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상당한 정도의 기싸움을 벌이면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또 전력이 분명히 생겨버렸기 때문에 뒤늦은 사과가 양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오늘 윤리위원장 발표대로 해당 행위로 있었던 기존의 사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겼던 이미 기존 행위, 골프를 쳤다는 기존 행위와 골프 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더 싸웠다는 의미에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 해당 행위는 이미 생겨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징계 개시에 착수를 한 거고요. 다만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다는 점은 제가 보건대 다음 주에 열릴 징계 결정 수위에서 징계 결정을 수위를 정할 때는 일정 정도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변수는 되겠다. 그러나 징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윤리 강령에 있고. 예. 자, 윤리위 다음 회의는 26일에 열린다고 하고요. 일단 주말 일정은 사생활이다, 트집 잡지 말라. 자, 이런 강도 높은 발언을 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는데요. 나흘 만에 사과도 했고 오늘은 또 SNS 이 글들도 다 삭제하면서 지금 윤리위가 요청도 안 했는데 사과문도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추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 굉장히 좀 낯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네티즌 용어로 하면은 노빠꾸 스트레이트 홍준표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그것도 중징계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여당, 야당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지금 이 참사로 그러니까 이 재해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거니까 이게 국민적 공분도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안 맞는 부분들 내로남불 이를테면은 이해찬 총리 이제 3.1절 골프 시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국민은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퇴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이제 잣대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원으로 들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라고 했다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맞는 말 많이 하시는데 이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국민들한테 좀 안 좋게 비춰진 거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가지고 좀 이제 빠르게 조금 이제 태세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미 국민들이 많이 화가 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징계 감형 사유가 될지언정 이게 징계를 안 받을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26일 날 당사자 이제 소명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텐데 국민의힘 징계 종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명, 탈당권,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단계인데 자, 이 사과가 가만히 든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당원권 정지, 이제 제명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게 과거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 제명을 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를테면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위원장 이런 분이었는데 공직에 있던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됐거든요.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리고 1,014명이 나와가지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시킨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은 왜 나온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이 시키지 않았어도 어떤 공직자로의 어떤 책임감 그리고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가급적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건데 그거를 지휘해야 할 부분이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명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지만은 정무적인 부분들과 사과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당원권 정지가 나올 것 같아요. 당원권 정지 저는 6개월. 6개월.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의견이 당내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골프 치는 문화가 좀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사과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 삼을 건 있느냐 이런 의견이 한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당 윤리 강령에 수해가 났을 때 골프를 치거나 유흥 행위를 하면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좀 맞서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와서 본인 소명을 만약에 예. 하게 되면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할 텐데, 일단 미리 사과를 했고, 또 다음 주 소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징계에 열렸을 때 사과문도 제출하고 뭐 비상근무 계획표도 다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페이스북에 문제가 되는 그 글도 다 삭제를 했고 상당히 지금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면 양형을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제명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중징계를 할 경우에 홍준표 시장의 그 특유의 성격으로 봐서 제명이나 탈당원유 같은 중징계가 됐을 때 거기에 반발해서 싸움이 시작되면 당내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갈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예, 그 사후적으로 이게 사실은 더 큰 분란이 생길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정광훈 목사 발언 관련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은 지금 현 김기현 대표랑 또 설전을 벌여서 상임고문 해직하면서 상당 정도의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봉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홍 시장이 수용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에 이게 제2라운드가 돼서 당내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중징계는 아마 윤리위에서도 아마 고려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권 정지 수준에서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몇 개월이 될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성의 정도 네. 이런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합쳐서 아마 네. 당원권 정지의 개월이 이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위가 열리는 26일까지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또 행보를 보일지 이 부분도 좀 가만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업무 시간에 골프 연습 논란이 있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조치가 없다 보니까 형평성 그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김기현 대표가 좀 설전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 회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발언들에 대한 경고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뭐 이제 그 당 상임고문도 얼마 전에 이제 해촉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당내 갈등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전에도 제가 뭐 앞서 저 김남국 의원 사례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좀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뭐 국민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를 뭐 홍준표를 죽이기 위해서 뭐 당에서 주류에서 뭐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징계가 나와도 그렇게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예, 그냥 뭐 이제 제가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제 그건 홍 시장께서 판단하실 문제죠. 근데 어쨌든 납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적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래야지만 이 지금 여러 비난을 받고 있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늑장 대응 논란으로 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많은데요. 김영환 충북도지사 오늘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늦게 찾은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현장에 갔다 한들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마지막에 한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내가 현장에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까지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요즘 이제 몇 가지 사례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김영환 지사도 사실은 저 안타까운 이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가서 정말 진정으로 애도를 하고 왔고 계속 전반적인 그 말의 맥락은 앞뒤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죄송하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제 저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그리고 저 논란된 발언에 대해서도 몇 시간 만에 또 사과를 다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그 정말 생각 없이 나온 그 어떤 논란이 되는 그 잘못된 발언이었는데 정말 정치인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공개적인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유가족, 그다음에 국민, 그다음에 당사자,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공직자의 무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말 한마디 조심하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저 발언이 좀 더욱더 우리들에겐 조금 안 좋게 들리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일정을 놓고 야당들이 정치 공세를 벌였을 때 대통령실에서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발언과 비슷한 맥락을 또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당장 뛰어가도 상황을 바꿀 수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게 또 대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빨리 바로잡아서 사과했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엄중하게 좀 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책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한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엄청난 사고라고 생각 못했다. 자,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리트윗하면서 바로 또 직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게 이게 이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가장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거고, 이거 왜냐하면 이게 특히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는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다 금방 들통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명으로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지 말라라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간결하게 하고 잘못은 빨리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이걸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는 건데, 지금 정부 여당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말로써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 해명도 그렇고 뭐 지금 김영환 지사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러시니까 뭐 화가 나시지 뭐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뭐 대통령 심기경호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아주 간결하고 드라이하게 제가 뭐 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했으면 깔끔하게 될 문제, 더 이상 논란이 안 커지는 문제인데 좀 뭐 이제 아쉽다라는 부분이 들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임명은 한 명이 죽든 두 명이 죽든 자기 관할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가고 그거를 챙기는 게 맞습니다. 그 인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영환 지사가 보고를 받은 시간이 9시 44분이고요.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시간 넘은 시각이라 그래서 지금 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나마 이렇게 사과 말로도 안 하고 사과문만 발표해서 이 또한 또 좀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공직자의 말의 엄중함, 행동의 엄중함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초선 의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코로나 세대에 무엇인가를 했던 경우가 달라요. 다른 세대하고.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소통에 있어서 좀 학력 저하가 있다? 무슨 그렇게 학력까지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학력은 높으시니까. 그 어떤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최근에 인터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초선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코로나 세대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로나 세대와 초선 의원의 어떤 맥락상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뭐 제가 기사로 확인했을 때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온라인 강의라고 사이버 강의를 하니까 그 대면에서 학생들 지도하고 강의할 때보다는 애들이 좀 학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금 인식을 갖고 계세요. 또 그런 현상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갑자기 난데없이 떠올리면서 지금 초선들이 코로나 시기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코로나 시대 학력 저하처럼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듣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의 지금 비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선과 재선과 달리 초선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지금 말씀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에 나와서 공당의 그것도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고는 지금 모든 언론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생방송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본인도 잘 정리가 안 되는 식의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이거 한 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방송 인터뷰에서 나오면 기사가 논란거리를 생산해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본인께서 방송을 나오시는 걸 자제하든가 본인께서 좀 말씀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좀 정리해서 발언해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김은겸 혁신위원장을 찾고 찾아서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모신 분 아닙니까? 네.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법대 교수시고 공직의 경험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부원장인데 뭐 소비자 관련해서 그런 관련해서 어떤 일 하신 것이 다고 당과 관련돼서 또 정치와 관련돼서 어떤 그 경륜이나 또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저분이 그 복잡 다단한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다 전제한 상태에서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의 그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몇 번에 걸친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아직은 김은경 저 혁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지금 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친명과 비명이 만약에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봉합을 시키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오히려 적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외부에서 모시더라도 네. 그래도 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예. 당의 어떤 백그라운드도 좀 알고 정치적인 훈련과 정무적인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무적인 전략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제가 볼 때 뭐 저분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드러나서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좀 정처 없이 가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코로나 세대, 입학식도 못하고 졸업식도 못하고 좀 억울한 세대인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불쾌감을 표출했고요. 강력하게 또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예, 뭐 이거 듣고 불쾌감을 안 느끼실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비교가 안 되는 게 이게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뭐 등원을 못 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모여서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딱 하려고 했는데 김근식 교수님이 가로챘는데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정리가 덜 됐어요. 저분이 지금 혁신위원장님이. 저는 이게 정치 경험의 미숙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경향신문 인터뷰, 연합뉴스 인터뷰, KBS 라디오 인터뷰 등등을 했는데 말할 때 인터뷰 할 때마다 지금 논란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분열은 혁신의 대상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의원들이 안 따라오면은 이거를 질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을 뭐 격려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도부를 들이받을 것인지. 근데 인터뷰 하나하나가 다 좌충우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메시지, 일관되게 메시지도 없고 갑자기 초선들 저격했다가 이낙연 전 대표 저격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려는 건지 이게 다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인터뷰를 이렇게 자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아니까 이제 일종의 여론전을 펼쳐보는 건데, 그러면은 타겟을 정확하게 정하고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호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거 들이받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데 뭘 그러면 이게 하려는 건지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니까 본인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직접 관뚜껑에 못을 박는구나. 이제 혁신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따르겠습니까? 혁신이가 뭐 하자고 하면은 지금 이미 혁신이가 동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많이 보십니까? 상실했다고 보는데 그게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혁신이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동력이 생기겠어요. 지금 뭐 당장 뭐 반발하겠죠. 뭐 그러니까 혁신 안도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는 대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제 반발할 거리만 명분만 다 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장이 관뚜껑에 못을 박는구나 이런 표현까지 좀 쓰셨는데, 자 어쨌든 혁신위에 앞으로 동력이 남아 있느냐 아니냐 이런 어떤 공방이 좀 있는 가운데서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가 이제 한 달 정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박한 평가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위는 애초 출범부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별로 할 일이 없는 어정쩡한 저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 출범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등등이 당내에서 이렇게 갑자기 터져 나오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과 그 분노가 많이 쌓였잖아요. 예. 그랬을 때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럼 당이 혁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당의 분위기를 다시 다잡고 총선을 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 때문에 만든 거였습니다. 그게 혁신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혁신위로 모신 분이 이제 논란에 대해서 하차를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어렵게 모신 분이 김윤경 혁신위원장인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명 지도부에서는 혁신위에 대해서 기대가 저는 다른 것이고, 또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에서도 혁신을 바라보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갈수록 그런 양상이 드러나죠. 제가 보건대로 뭐 명확하죠. 친명 지도부에서 혁신위한테 부탁하는 바는 뭐 대놓고 욕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 비명계를 좀 잘 좀 따득거리고 비명계가 분열하지 않도록 당의 화합을 좀 유지하면서 비명계들한테 압박도 좀 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 관련된 공천 룰에 대해서 좀 제도적 손을 봐라. 예컨대 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이 권리당원들의 입장에도 그 권리당원들의 발언권이 더 세지게 한다든지, 예. 동일 지역의 3선 이상을 제한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친명계에 따르는 정치 신인들이 등장할 공간을 많이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거 뭐냐면, 이 혁신이 애초 띄운 게 결국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니냐, 그리고 돈봉투 사건 아니냐. 돈봉투 사건도 사실은 그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범친명계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명계의 사법 리스크와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당의 이미지 실추를 어떻게든 좀 혁신시켜라라는 것이 비명계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바라보는 혁신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거기 이재명 대표가 뭐 특별하게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번번이 1호 의안부터 의총에서 막히고 2호 의안을 지금 만들지도 못하고 혁신위원장은 방송 나가서 계속 논란이 되는 발언만 하고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관뚜껑에 못을 박았다는 표현은 뭐 좀 들었습니다만, 개점 위협 상태로 시작했다가 그냥 개점 폐업하는 겁니다.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또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은 뭐 일단 조건이 달렸지만 의결은 되지 않았습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 자 의결은 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좀 불리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서 주목이 됐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홍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게, 이화영 그분은 이해찬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대표가 손절했다, 이재명을 거의 뭐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절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은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찬성하는 표가 결국 훨씬 더 원래 예상보다 지난번에 30몇 표였는데 이번에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은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한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요. 네,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왜 동의하지 왜 않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대표 전 대표가 이재명계와 손절을 했다라는 다른 시그널들이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감옥에서 거의 고립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여러 물증이 나왔다. 지금 뭐 이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국정원 문건도 나오고, 뭐 쌍방울 이 송금과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문건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더 이상 아예 그 사실 자체를 부인을 하다가 이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제 방북 대가 요거였는데 500만 달러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300만 달러만 지금 인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나 혼자 다 짊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부인을 할 수가 없는 물증들이 이제 나왔다라고 봐서 저는 손절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이화영과 유동규, 뭐 김용, 뭐 정진상 요 부류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람이고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고 만약에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중앙 정치에 진출하기 되게 힘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에 본인의 운명이 걸려 있다. 정치적 운명이.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본다라면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이미 국회의원도 했고 사실은 정략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동맹 관계라고 이제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본다면은 이재명한테 모든 거를 지금 다 충성을 걸어야 되나? 뭐 이런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 두 측근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측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가까웠지만은 가깝지만 측근은 아니다. 뭐 말했듯이 이해찬계였고 사실 이해찬계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밀어주면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손을 잡았던 거지 이게 뭐 그런 측근, 복심 뭐 이렇게 분류되기는 저는 힘든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의 친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손절했다 이렇게 해석으로 연결하는 거는 좀 넘어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진술이 변화된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7월 말이나 8월 초에 소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 내 또 상황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그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이제 재판이 기소가 돼 있고 성남 FC도 기소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을 향한 검찰의 그 칼날을 직접 오는 것은 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장동 게이트는 말씀하신 정진상, 그 김용이 길목을 지키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는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대북 송금 사건은 일단 500만 불, 300만 불을 북에 보냈다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이미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송금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국정원 직원도 있고 쌍방울의 임원도 있고 그다음에 송금 자료도 있는 것이고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보냈단 말이에요. 일단 쌍방울이라는 회사에서 왜 보냈을까?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불. 500만 그다음에 방비료 300만 원 보냈는데 그러면 김성태 장은 일관되게 이걸 이재명 대표를 보고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분은 사업가고 자기 회사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결고리가 이화영이었는데 이화영이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맞다. 내가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이 전달을 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를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처럼 정진상, 김용이 길목을 막고 있으면 자기한테 오는 걸 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대북송금 사건은 길목을 지키던 이화영 지사가 입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본인에게 겨냥하는 지금 검찰의 수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저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부터 저 진술이 확보가 됐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황 증거와 증거 자료를 지금 검찰에다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8월 초에는 이제 소환을 당연히 불가피해야 되고요. 소환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시기가 공교롭긴 합니다만 이미 민주당에서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이미 선언을 했고 또 정당한 구속 사유라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포기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제3자 뇌물로 영장 청구가 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정말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고 친명 비명 사이에 민주당이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직생의 저는 혈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연결고리 하나는 연결됐지만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같은 경우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수사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신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네, 경찰은 지하차도가 실제로 침수되기 전까지 침수 위험을 경고한 신고를 모두 비긴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된 건 아침 7시 4분이었습니다. 미호청교가 넘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비긴급 신고인 코드 3를 발령했습니다. 이로부터 54분이 지난 아침 7시 58분, 같은 신고자가 이번엔 궁평 지하차도를 언급하며 또 한 번 침수 위험을 경고했지만 경찰은 한 단계 높지만 역시 비긴급 신고인 코드 2를 발령했습니다. 경찰이 심각성을 인지한 건 사고 장소인 궁평 2 지하차도가 정확히 명시되고 지하차도에 물이 찼다는 신고를 접수한 아침 8시 37분. 경찰은 2분 뒤 코드 1 단계를 발령했는데 실제로 침수가 됐다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접수된 모든 112 신고를 비긴급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미호청교 인근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근처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긴급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장소 등 신고가 구체적이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1건. 소방에도 미호강 제방이 터져 물이 넘치고 있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오전 9시 5분까지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신고 내용과 당시 조치 사항 등을 공개한 만큼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군은 이제 무더위와 빠른 유속 또 피로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몰과 유실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색에 나섰지만 실종자를 더 찾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2명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벌방리 주변. 탐침봉으로 바닥을 찌르고 주변을 살피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일주일 가까이 수색 작전이 이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됐지만 수풀과 둑 아래 나무 주변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부대 차원에서도 오전에 안전교육을 많이 진행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끼리 조금 더 천천히 가는 방식으로. 무엇보다 수색대를 힘들게 하는 건 더위입니다. 장대비에 이은 폭염에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실종자를 찾는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이제 저희가 투입됨으로써 이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마음가짐 때문에 더워도 지금 힘을 내고 열심히 인원들과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경도 잠수사와 특수장비를 동원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색 대상인 하천이 70km에 이르고 빠른 유속과 흐린 강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천 수색 과정에 해병대원이 변을 당한 만큼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고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장에 수색대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안전이 가장 먼저 전대원 투입하기 전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선 소방과 경찰 등은 며칠째 쌓인 피로 또 폭염과 빠른 강물 속도 같은 악조건을 딛고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낼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예천 호우 피해 지역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 최 상병은 어제 오전 예천 지역 수해 현장에서 실종 주민을 찾다가 동료 장병 2명과 함께 물에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11시쯤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에서 최 상병을 발견했고 의료진에 의해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고 최수근 상병이 구명조끼 없이 작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시 조끼를 사용하는 게 맞았지만 지급이 안 됐다며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규정과 지침을 보완 중이라며 현재 해병대 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해체 결정 과정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4대강 조사 평가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전문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됐고 최종 의결권을 가진 기획위원 가운데 민간인 8명 전원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로 인해서 보해체가 결정됐다고 연결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전임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는 여당의 비판에 야당은 수혜 책임 물타기라면서 발끈했는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온갖 조작과 술수를 써가며 4대강 보해체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은 물론 관련 공직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농단입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기다렸다는 듯 4대강 보해체 결정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폭우 피해의 책임을 전임 정부로 돌리려는 여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렸단 겁니다. 수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전 정부에 돌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입니다. 책임을 떠넘길 구실이 생겼다며 안도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의 불씨는 수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비가 덜 된 지류와 지천에서 홍수 피해가 컸던 만큼 포스트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 영향평가를 면제하여 4대강 사업 이후 방치당해왔던 지류 지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치수 업무를 국토부로 다시 맡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권이 들고 나온 지류지천 정비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할 당시 오히려 민주당이 먼저 주장했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논의 끝에 전임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물관리 일원화 원칙을 걷어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를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정부가 4대강 사업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권의 대치 전선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커지면서 교원단체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이 보낸 겁니다. A 교사는 수업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아 동료 교사가 찾아 나섰다가 교내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상황 등으로 미뤄 A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그런데 사망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A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시달려왔다며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그러자 해당 정치인들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학교 교장이 입장문을 내고 A 교사는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해당 학급에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교사가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3월부터 특정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굉장히 아이를 어디 앉혀달라거나 이런 부분까지 요구했다는 그런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내용을 접하였고요. 앞서 서울의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정서장애가 있는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2,000건 이상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숨진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내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과 별도로 정식 추모 공간도 운영됩니다. 정식 추모 공간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강남 서초 교육지원청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 휴게소에 있던 25톤 탱크로리 화물차에서 염산이 유출됐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탱크로리 하부 용접 부위에 생긴 볼펜 굵기의 구멍을 임시로 막은 뒤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출 규모는 농도 35%인 염산 100리터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통제선 바깥쪽에는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 대피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이 충분치 않았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차례 회의 끝에 가상자산 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에 제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첫 회의 이후 한 달 반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 등 4종류인데 최고수위 징계로 뜻을 모은 겁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상의 품위유지 청령 의무 이것에 관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장시간 저희가 토론도 했고 자료조사도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으로 자문위는 김 의원의 전체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최소 200차례 이상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으로부터 4차례 소명 자료도 제출받았지만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내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자문위가 낸 의견은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를 넘겨받은 국회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를 참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표결로 확정되는데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21대 국회 들어 자문위는 3차례 제명을 권고했지만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제외하고 2건은 여전히 윤리특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문위의 결론에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헌정사에서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1979년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합니다. 이 밖에 자문위는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나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이 폭우 피해가 잇따르던 지난 주말 골프를 쳐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홍 시장이 공식 사과했지만 뒤늦은 반성이라고 보고 오는 26일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직권 논의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사자가 뒤늦게 사과하긴 했지만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국면에서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규칙을 어긴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수해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아픔을 함께해야 하고 특히 논란 초기 홍 시장이 SNS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삼았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후속 회의에서 홍 시장 소명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혜중 골프로 당에서 제명된 사례가 있는데 윤리위는 앞서 홍 시장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 수위라는 것은 재반 사정이 다 감안이 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지자체장인 홍 시장이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더라도 당장 시정 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당정협의 등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고 다음 공직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윤리위는 수해 상황에서 워크숍을 열어 논란이 된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에서 당원권 정지 권고가 내려진 김연아 전 의원의 징계 수위는 다음 달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서 자제됐던 정치권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방이 논쟁의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본격적인 공세 제기에 여당은 정쟁화 시도를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꾸린 당내 전담기구를 다시 본격 가동했습니다. 수해 기간 잠정 중단했던 특위회의를 지난 14일 이후 엿새 만에 연 겁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땅 주변으로 누가 왜 종점을 바꾸려 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원안에 신양평 IC를 더한 노선을 확정짓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존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양평군 간부가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국장이 지금의 강상면 종점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인터뷰를 듣는 순간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종점이 바뀐 대안은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민간 전문 업체가 제안한 거라며 문 정부가 김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 했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원안 종점 부근 양평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들었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노선 확정 단계가 아니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수해 복구에 집중할 시기에 정쟁에 불을 붙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쟁화시켜서 계속 끌고 들어가는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저희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씌우고자 하는 프레임에 말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민주당의 결정을 꼼수로 깎아내리며 역공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기 위해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나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온갖 개인적인 구설수 그리고 뭐 법적인 그 논란 이런 거가 터질 때마다 김건희 여사를 끌고 나오는 겁니다. 수해 여파로 한 차례 미뤄진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현안 질의는 다음 주에 개최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출석도 예정된 만큼 뜨거운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두 달 전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무대 위 3분 인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격 방문으로 일정이 확 짧아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3자 회담을 하자고 깜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물밑 협상 끝에 한미일 정상은 다음 달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의 대통령 전용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제회의 같은 다자 외교 무대를 계기로 한미일은 자주 만났지만 3국 회담만을 위해 뭉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정상이 만나는 자체가 메시지고 특히 산속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된 건 의미가 크다는 게 용산의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3국 정상회의는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하고 있다고만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특히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출범한 가운데 일본과 공조 방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 연대 방안도 빠뜨릴 수 없는 화두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문제, 그리고 기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교류 문제 같은 것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지난 2008년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곳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태우고 골프카트를 운전한 장면으로 국내에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이로써 넉 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에 앞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오늘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지원하는 불법 자금줄 차단과 함께 무단으로 북한으로 건너간 미군의 송환을 위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일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헛된 시도일 뿐이라며 3국 간 안보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불법 자금줄 차단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We will cut its illicit revenue streams that fund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will also look for further actions we can take to close the loopholes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ime.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we will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remains open. 이런 가운데 최근 월북한 미군 병사의 무사 송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e're working very hard to ascertain information regarding his well-being and are actively engaging to ensure his safety and return. 이와 함께 납북자, 억류자, 탈북민 등 다양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 안보리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역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강순남 북한 국방상은 담화문을 통해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기항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미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미군은 자신들의 전략 자산이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켄터키함 기항 이튿날인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한 바 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위성정당으로 빚어진 양당체제 고착화는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벌어진 결과로 애초 비합리적 입법은 아니었지만 이를 통제할 제도 마련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9년 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 주도로 통과시킨 개정 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조항입니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의 정당 득표율을 적용해 지역구 선출 결과와 연동시키는 방안인데 연동되는 득표율이 50%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립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게 얻고도 실제 확보한 의석수가 적은 경우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21대 총선에서는 제 기능을 못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충분한 당선자를 내 비례 의석에서 손해가 불가피했던 거대 양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한국당이라는 미래 열차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반드시 탑승해 주십시오. 더불어시민당의 승리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문재인 정부의 승리입니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 원칙이 모두 구현됐다면 특정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위성정당과 관련해선 실제 양당 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서 평등선거 원칙이 위배됐다고 볼 정도의 비합리적인 입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비례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의석 배분 조항이 거대 정당들의 선거 전략으로 무력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 마련이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양측을 불러 4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측은 로톡을 허용하면 광고비 문제로 변호사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거라고 주장했고 로톡 측은 오히려 플랫폼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07년 택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자의 유족들은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쫓기듯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남성 2명. 잠시 뒤 승용차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2007년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황급히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고작 6만 원을 빼앗기 위해 잔혹한 범행을 벌였는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택시에 불까지 지르면서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범행 16년 만인 올해 불탄 택시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범행 현장이 없었다거나 살인은 같이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에 남은 DNA를 감정한 결과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데 의심이 여지가 없다면서 역할을 나누지 않고선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유족들이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는데도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랜 기간 고통받아온 만큼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재판 중에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자세가 오늘의 형량으로 볼 땐 다소 더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전 인하대생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진 직후 A씨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냈다고 질타하면서도 고의로 살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감 등 7천억 원대 국가 예방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32개 업체가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담합한 백신 종류가 24종, 담합 기간만 무려 7년에 이르러 백신의 입찰을 둘러싼 담합이 만연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백신을 조달청 입찰을 통해 확보합니다. 32개 백신 관련 업체들은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써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담합업체는 국내 백신 관련 업체 대다수였습니다.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한국 백신 판매와 녹십자 등 6개 총판, H1메디 등 25개 도매상입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제조업체지만 낙찰 금액을 높여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적발된 기간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가까이 됐고 건수는 170건, 총 매출 7천억 원이었습니다. 품목도 인플루엔자,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24종에 이릅니다. 담합 결과 낙찰받은 147건 가운데 80%가 조달청이 정한 상한 가격인 기초금액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의 낙찰률보다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이 사건 입찰 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총판 6곳 가운데 절반은 2011년에도 백신 입찰 담합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백신 입찰 시장에 만연한 담합 실태를 확인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은 검찰이 BCG 백신 공급과 관련한 백신 총판을 조사하다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핀셋 규제가 가능해집니다. 이 토지거래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외국인, 기획부동산으로 특정하거나 허가 대상 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투기 행위와 관련성이 낮아도 허가 대상이 돼 고강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YTN 방송에 출연해 이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자 동영상 기록 관리를 민간 건설사에 제한한 것과 관련해 대형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없애는 대신에 가족 배려 주차장을 설치한 데 이어 국가유공자 대상 우선 주차 구역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공사장 작업자가 몸에 카메라를 붙여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전 공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는 방식으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공건설 현장에 도입한 겁니다. 이런 공정 영상 촬영이 앞으로 웬만한 민간 건설 공사장에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의 동영상 기록 관리를 제한한 지 하루 만에 대형 건설사의 80%가 동참 의사를 밝힌 겁니다. 30개 대형 건설사 중에 상위 24군데에서 오늘 화답이 왔습니다. 이건 정말 눈물겨운 일이고요. 아마 오늘부터 국민 여러분들 그 부실공사 때문에 불안했던 거 아마 다 잊고 안심하고 사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조만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생겨날 전망입니다. 시가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대형 주차장에 일정 비율로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40~50면 이상 되는 큰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그분들께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시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제안해 두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고 이건희 삼성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 회장 유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인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여 점을 보관 전시하기 위해 이 별도의 기증관을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6억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차질을 빚었던 열차 운행이 내일부터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전국 노선별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 내일 첫 차부터 열차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 피해가 컸던 충북과 영동선, 태백과 경북, 중부 내륙선 등은 유실된 선로를 복구해야 하는 만큼 운행 재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 월드컵 개막전을 몇 시간 앞두고 경기가 예정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 행사를 코앞에 둔 뉴질랜드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황보영 기자입니다. 오클랜드 도심 고층 빌딩, 꼭대기엔 헬기가 떠 있고 주변엔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건물 안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We were right at the entrance and I saw like 20 people rushing out of the building. And I go ask them, they say like we saw a guy with a shotgun in his hand and he was aiming for people. 건물 내 공사 현장에 들어온 20대 남성이 마구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과 교전이 벌어졌고 얼마 안 돼 총격범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e cop cars and ambers and firearm squad and armed defenders. And from where we were heard a few gunshots. 총격 사건은 여자 월드컵 개막전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개막전에 나설 노르웨이 대표팀이 머무는 호텔 근처였습니다. 큰 행사를 준비해온 뉴질랜드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급하게 수도로 돌아온 총리는 범인 개인의 소행인 만큼 월드컵 일정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satisfied there's no ongoing risk to the public and no reason why the tournament should not proceed. The matches are safe to attend. 범인은 상해 혐의로 전자발찌 착용과 자택연금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과거에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세입자로 입주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에게 집을 비우라고 요구한 건물주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병화가 건물주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일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호숫가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기가 구조됐고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이 정말 덥습니다.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 바깥에 조금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한 번 땀이 나면 쉽게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중복인 내일도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광주 24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고 낮 기온도 서울 33도, 청주 34도, 전주 34도, 대구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역시 무척 덥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건강 잃기 쉽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제주도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전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